네, 안녕하세요. 한세대학교 세계문화와 기독교 화요일 수업입니다. 6월 9일 수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어요. 오늘 밖에 나갔다 왔는데, 정말 폭염이 느껴지더라고요. 아직 습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해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여름이 왔나 봅니다. 네, 여러분들 한 학기가 끝나기 전에, 1학기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야속하게도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았네요. 그래도 보이지는 않지만, 네, 여러분, 한 주 한 주 수업 잘, 챙겨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몇 주 지나면 이제 기말고사와 함께 종강을 하게 될 텐데, 네, 시험에 대한 대비도 지금부터 조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학점짜리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좀 학점 관리 신경 쓰시는 분들은 놓치지 않으셔야 되고요. 이번 학기는 대면 수업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비교적 학점이 좀 이전 학기보다는 학점이 좀 후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 학점의 비율이 좀 높더라고요. 지난 학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 네, 점수 체크하셔야 되는 분들은 미리미리 다 체크하셔서, 네, 뭐 출석이나 그다음에 과제물이나 이런 거 빠뜨리지 마시고, 혹시나 뭐 병원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과제물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셔서, 네, 제출해 주시면, 사유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네, 제가 그것은, 네, 출석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성교제와 결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실제로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삶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많이 성장하기도 하고, 혹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뭐, 새로운 기회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그래서 좀 더 성숙한 인간이 되어가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비단 이성교제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맺으면서, 생활을 하니까요. 네, 사람들과 관계 맺기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그 중에서도 네, 연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뭐, 몇 가지의 이론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표는 이제 신문 기사에서 제가 스크랩을 한 건데요.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찬성 비율이 굉장히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20대의 경우에는 한 3분의 1 정도 결혼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60대 이상 어르신들일수록 절반 이상 혹은 70% 넘는 수준으로 결혼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런데 뭐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체감하실지 모르겠지만 "결혼했니? 언제 결혼할 거니?" 라는 인사말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결혼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가 됐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뭐 반드시 무조건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어떤 통과 의례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전의 관점에서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많이 변해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가족의 형태도 많이 변하고 있죠. 그죠? 부모님, 또 혹은 그 전에는 뭐 조부모님, 뭐 그다음에 자녀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가족 관계에서 지금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관계도 많고, 혹은 자녀를 낳지 않고 부부끼리만 살아가는 커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혹은 뭐 그냥 뭐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함께 생활을 같이 하는 그런 관계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드라마나 소설에서도 많이 있고,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사실 가정이라는 것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옆에 표를 보시면, 네, 결혼에 대한 견해는 앞에 옆에서 봤던 표하고 비슷하죠.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견해가 입장이 굉장히 많아졌고, 결혼은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가사 분담, 생활에 있어서도 실제로 가사 분담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점점 많아져서 지금 한 60% 정도, 지금은 좀 더 많아졌겠죠?
60% 정도의 사람들이 가사분담은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공평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굉장히 많이 뭐 실제로 가사분담을 공평하게 하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또 낮고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과 이상의 괴리일 수도 있고요. 결혼에 대한 어떤 결혼을 촉진하지 않는 결혼에 대해서 꼭 결혼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어떤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결혼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피크빛의 낭만이 넘치는 그런 삶만은 아니니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공통의 과업과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간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지만 뭐 드라마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네, 소설이라든가 뭐 네, 그 뭐였죠? 몇 년 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도 있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결혼이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현실에서 외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성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지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뭐 아이를 낳는 일도 물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를 뭐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뭐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을 때 음, 아이가 아프다라고 하면 누가 달려가야겠어요? 엄마가 달려가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성들은 사실 결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요즘에 이제 그 결혼 정년기의 여성들이 결혼을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선택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가사분담이나 육아의 어떤 부담도 그런 것들도 이유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혼에 대해서 많이 견해들이 이전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결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알랭드 보통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분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낭만적인 연애와 그 후의 일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결혼이 뭐냐? 자기가 누군지 또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두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고 조사하기를 애써 생략해버린 미래에 자신을 결박하고서 기대에 부풀어 버리는 관대하고도 무한히 친절한 도박. 그러니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죠. 밑에 사진을 보면 알지만 연애를 할 때는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나의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의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가장 친절한 태도를 보이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그 사람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뭐 생활 습관이라든가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 욕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다음에 뭐 빨래거리는 어떻게 정리정돈을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뭐 뭐 휴일은 어떻게 보내는가, 또 뭐랄까, 상대방의 부모님에 대한 태도라든가, 뭐 서로의 종교에 대한 어떤 방식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직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두 사람의 차이라는 게 있죠. 20년 이상을 서로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어떤 취향이나 뭐 정치적인 견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같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같이 생활을 꾸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사실, 아주 많은 조정 비용과 조정의 시간이 필요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 너무너무 친밀하게 잘 지낸다라는 것은 사실 환상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주변에도 아주 오랫동안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한 커플들이 있는데, 네, 결혼해도 여전히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너무너무 좋고 잘 맞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같이 살다 보면 네,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동화책에서 지금까지 읽었던 공주와 왕자가 만나서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하나의 문장으로 끝낼 수 없는 아주 많은 복잡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실질적인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이런 목적들을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호기심이죠.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면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뭐
하다못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든가, 뭐 좋아하는 음식이라든가, 뭐 그런 거죠. 뭐 소개팅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뭐 이제 처음에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어디 사세요? 뭐 좋아하세요?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뭐 등등등. 네. 그런 호기심이 가장 이제 첫 번째로 발동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관계를 맺어감에 따라서,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목적에 맞게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그림에 맞춰서 그 사람을 세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발전하기를 원하고 지지해주고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을 착취하고 네, 그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그런 가끔 뉴스에 나오는 범죄 이야기 중에 그루밍 범죄라는 게 있어요. 그죠? 어떤 그러니까 동등하지 않은 두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권위를 가진 사람이 권위를 갖지 못한 사람을 계속 정신적으로 길들여서 자기의 목적에 맞게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성범죄자들을 설명할 때 이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조종의 굉장히 극단적인 예라고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뭐 아주 사소하게는 저 사람이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또 조종이 될 수 있고, 그건 뭐 아주 사소한 뭐 기대나 바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혹은 상대 의사에 반하여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림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어떤 조종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정하는 만남도 있습니다. 어, 그냥 좋게 생각하면 아주, 뭐랄까, 편하게 생각하면, 상대방에 대한 연민의 마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짠한 마음, 불쌍한 마음,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네, 그런 것들을 동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혹은 아주 심각하게는,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그 사람에게 투사해버리는 그런 동정도 있죠. 뭐 평강공주 컴플렉스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에는 어떤 정보를 획득하고 싶은 목적,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자기의 관심사를 달성하고 싶은 것,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정서적인 관심과 사랑이라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적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의 성격이 규정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만남은 굉장히 건강한 서로의 발전을 지지해주고 서로의 어떤 감정적인 공백을 메워주는 그런 아주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만남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한 사람을 피폐하게 하는 그런 만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상대방을 한 사람을 피폐하게 하는 그런 만남은 우리가 지양하고,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좀 더 좋은 사람,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상대방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남의 경험이 주는 그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관계 맺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연인 관계는 아주 친밀한 관계잖아요. 나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아주 사소하고 유치한 감정들까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죠. 친구가 15분 늦었을 땐 그다지 화가 나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15분 늦었을 땐 너무 미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일인데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사람과의 어떤 작은 일이 나를 너무너무 화나게 하고 안절부절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의 연약한 부분, 자기의 어떤 성숙하지 못한 부분, 혹은 자기의 바램, 자기의 욕망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성취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계 맺기를 통해서 하나의 세계가 넓어지는 거죠. 그죠? 한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그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요. 그것 둘이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가정을 이루든 혹은 연애를 하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취의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의 경험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 그러니까 아주 음, 너무 진지하고 심각하지 않게 여러 사람들을 고루고루 이렇게 만나보시면, 알지 못했던,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나의 취향이라든가 어떤 나의 독특한 어떤 감정적인 메커니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말로 했을 때, 생각만 했을 때는 아, 나는 연애라면 이렇게 해야지, 결혼을 하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고
깊이 관계를 맺기보다 일단은 여러분들은 지금 20살, 21살이라는 아주 뭐랄까요? 이제 시작하는 나이잖아요. 모든 관계 맺기를 자발적인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뭐 동아리라든가 뭐 동호회라든가 혹은 친구의 친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랜선들을 통해 랜선의 어떤 관계들을 통해서 아주 많은 다양한 관계 맺기의 방식들을 취할 수 있고요.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네, 여러분 좀 오픈 마인드를 하시고 또 그리고 너무 몰입하지 않으면서 네, 여러 사람과 두루두루 관계 맺기를 했을 때 네, 그것이 또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에서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고 네, 학교면 학교, 뭐 교회면 교회, 혹은 동아리면 동아리 어느 곳에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어떤 생활의 관계 맺기에 그 바운더리를 좀 넓혀 보실 것을 네,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이 뭐냐? 연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찌릿한 마음, 가슴이 쿵닥쿵닥 뛰는 것,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이 쏠리고 내 생각이 막 집중되는 것, 그것을 분석해 봤더니 의학적으로는 이렇대요. 사랑은 호르몬의 작용이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호르몬. 네,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몸속에서 뿜어내는 그 다양한 호르몬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헌신하게 하고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10분 보기 위해서 2시간 달려가게 하는 그런 열정을 발휘하게 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호르몬들이 작용한대요.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페니레티라민, 세로토닌 등등등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네. 그래서 뭐 사랑을 느끼게 하는 어떤 그런 호르몬,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저항하게 하는 나는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거죠. 사실 어떤 사람과 새로운 관계 맺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예요. 그쵸? 새로 내가 알지 못한 낯선 세계로 내가 알을 열어 젖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기꺼이 나를 오픈하고 그 사람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죠. 행복하죠. 사랑에 빠지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쵸? 음. 막 연인의 작은 이야기 한마디. 뭐, 초반에 연애를 시작했을 때, 교제를 시작했을 때, 막 이모티콘 하나에도 막 너무 행복해집니다. 그런 것들이 다 호르몬의 작용인 거예요. 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우리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라고 의학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르몬을 의학적으로 막 이렇게 뿜어냄으로써 어떤 사람과 관계 맺기라고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호르몬의 효과는 길어야 30개월 정도, 평균 30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밑에 표를 보세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막 좋아요. 그 사람이 좋아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내 열정이 막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져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되진 않아요. 솔직히 그리고 그게 계속 되어서도 안 되고요. 일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0개월 정도 막 이게 우리의 호르몬을 불태워서 그 사람에게 몰입을 하면서 알아가고 관계 맺기를 배우고 막 여러 가지 뭐 사건들을 접하게 되면서 네, 교제가 깊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교제가 길어지면 네, 이 뇌에서 활성화되는 부분이 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원초적인 호르몬, 원초적인 사랑, 막 너무 좋고 가슴이 뛰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사랑보다 이제는 안정을 느끼고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나의 삶을 또 구축해가는 그런 고차원적인 사랑을 이끌어내는 거죠. 사랑이 발전하는 거예요.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모습이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을 심었을 때 그 씨앗이 싹이 나고 뭐 잎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랑의 모습이 점점 관계 맺기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랑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나 나의 헌신의 정도나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현대 미디어는 가슴 떨리는 사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첫눈에 반하는 사랑, 운명적인 사랑,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내고 싶은 그런 사랑. 네, 그쵸. 너무 좋죠. 너무 좋고, 가슴 떨리고 설레고, 네, 재밌어요. 저도 그런 드라마 참 좋아하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삶은 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대학 입학이라는 아주 굉장히 행복하고 짜릿한 순간이 있지만 그 후에는 레포트와 기말고사와 이런 뭐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는 것처럼
한 사람과의 사랑에 빠지는 일은 그 사람의 양말을 빨아야 되는 일, 혹은 그 사람이 어지럽힌 것들을 수습해야 하는 일, 그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 줘야 하는 일, 혹은 그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고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짊어져야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 보살피고 책임, 보살핌과 책임, 존중과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이라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철학자이신데요. 이분이 성숙한 인격이 성숙한 사랑의 필수 요소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네. 실제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좋은 인격을 가지고 네, 좋은 사람이 되면 네,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사람은 비슷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여러분. 네. 상처가 있으면요, 상처를 가진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나쁜 남자만 만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죠? 뭐 드라마나 뭐 이런 영화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음, 끌리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 그래서 자기의 어떤 처음부터 이제 이번 학기 시작할 때부터 뭐 자존감이라든가 뭐 자아에 대한 어떤 상이라든가 미래상이라든가 뭐 나의 장점과 단점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겁니다. 어, 내가 건강하면요. 내 주변에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음, 내가 관심 갖는 분야의 사람들이 보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그런 결핍이, 어, 그런 사람들을 끌어당겨요, 여러분. 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 나 자신을 돌보는 일에 먼저 집중하시면, 다른 사람들, 더 좋은 사람들, 더 좋은 관계 맺기의 기회들을 여러분들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옆에 계속 보세요. 사랑한다는 것은 뭐다? 관심을 갖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죠? 어머니가 아이를 보살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배고프진 않은지, 기저귀는 젖지 않았는지, 아프진 않은지, 뭐 등등등 살피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이게 바로 사랑이죠. 사랑은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존중하는 거죠. 나의 일방적인 주장, 나의 일방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 거죠. 그래서 사랑은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한 헌신을 동반하는 겁니다. 나의 시간을 나누어 주는 거고요. 나의 열정을 나누어 주는 거고요. 나의 에너지를 나누어 주는 거고요. 내가 가진 재산들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어떤 관심사들을 나누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얼마나 나를 줄 수 있는가,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많이 줄 수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알랭트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던 작가죠. 그분이 또 이렇게 말했대요. 낭만적인 연애 이후에 사랑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안정적인 연인 관계, 부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것은 비단 뭐 연인과 부부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지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인과 부부라는 것은 가장 밀접한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맺긴 거죠. 나의 적나라한 감정, 나의 어떤 삶의 어려운 문제들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종종 생각하지 않았던 사고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뭐 가정의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요. 혹은 실수해서 뭐 내가 수습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에 처하기도 하고요. 자이든 타이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뜻밖의. 네. 그럴 때에 그런 어려운 일들이, 어, 나만이 아니고 우리 둘 사이의 관계에서도 벌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나에게 벌어진 그런 일이 우리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정말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를 향한 관심과 에너지와 열정과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보세요. 조사했대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라고 물어봤대요. 10대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네, 10대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뭐 운명이다.
신비로운 것이다. 불꽃 같은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고요. 20대는 활력소다. 자꾸 보고 싶은 것이다. 촛불이다. 전쟁이다. 음, 오아시스예요. 사랑은 오아시스예요. 사랑은 2% 부족한 것이에요. 뭐 이렇게 말했대요. 네, 한 40대 보세요. 책임, 동반, 관심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50대 가면 서로 품는 것, 받아들이는 것, 존경하고 양보하는 것 이런 말이 나오고요. 네, 60대를 가면 주고받는 것, 한 길로 지속하는 것, 공기와 같은 것, 실현 뒤에 행복함, 상복함, 또 든든하고 내가 베푸는 것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관념들을 보면 10대에는 아무래도 사랑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낭만적인 사랑, 운면적인 사랑, 첫눈에 반하는 어떤 그런 이 사람이 나를 알아보는 찌릿찌릿한 막 머릿속에서 종소리가 울리는 그런 사랑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묘사합니다. 사랑이란 이런 걸 거야. 아주 막연하게 유니콘을 말하듯이 파랑새에 대해서 묘사하듯이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대를 보시면 아무래도 에너지가 가장 넘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사랑이 뭐냐 하면 열정적이고 낭만적인 의미가 아주 가득한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별똥별이야. 사랑이야. 스카이다이빙이야. 촛불이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리고 30대가 들어가면 30대는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는 삶이 시작되죠. 대부분의 어떤 연령대를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과정으로서의 사랑. 서로 자기들이 평생 해보지 않은 일을 함께 해나가야 되는 거죠. 상대방의 부모님을 향한 어떤 책임, 경제적인 책임과 감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거죠. 그래서 책임감이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대 지나가면 조금 안정이 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친밀감,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책임감 이야기 되고요. 그 다음에 50대에 가면 책임감이 좀 더 강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60대에 되면 60대가 가면 네, 인생에 대한 관조, 열정보다는 책임감, 친밀감 이런 단어들 한 자기의 인생을 함께 살아낸 어떤 전쟁을 같이 치른 전우와 같은 동료와 같은 어떤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다양한 사건들, 아이를 키우고 뭐 부모님을 봉양하고 뭐 등등등 뭐 회사 뭐 직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옮기고 승진하고 퇴직하고 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서로에 대한 친밀감, 감정적인 의지, 동조, 고마운 마음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네, 점점점 키워나가고 발전시켜 가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런 이론들이 있어요. 아까 성숙한 인격이 성숙한 사랑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숙한 인격을 어떤 말하는 또 이론 중에 하나가 애착 이론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건데요. 애착이라는 게 뭐냐? 아주 원초적인 부모와 아이, 6개월 전후의 양육자, 그리고 그보다 좀 더 나이가 좀 개월 수가 좀 올라가는 어떤 영유아기의 어떤 부모와의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성품이라든가 관계 맺기의 방식이 형성된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애착 이론을 세 가지로 네, 정리하는데요. 첫 번째, 안정형 애착입니다. 안정형 애착은 애착 대상과 짧게 분리했다가 다시 만나면 쉽게 안정감을 찾고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죠. 아기들이 그거 하죠. 깍꿍놀이 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안 보였다가 보이는 것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상의 일관성을 배우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대상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라는 어떤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들 하는데, 애착은, 어린이집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엄마가 어린이집에 처음 보낼 때 아이가 너무너무 많이 울어요. 그쵸? 근데 엄마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엄마 곧 돌아올 거야. 엄마가 1시간 있다가 돌아올 거야. 근데 엄마가 정말로 1시간 있다 돌아옵니다.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아이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 거죠. 엄마가 곧 온다, 반드시 온다, 약속한 시간에 온다라는 게 확실해지고 이게 엄마는 절대로 이야기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확정이 되면 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 안녕 웃으면서 엄마 안녕 할 수 있고 엄마 다녀오세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안정형 애착입니다. 짧게 분리했다가 바로 얼마 있다가 돌아오는 것. 그래서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이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안정형 애착이고요. 두 번째는 회피형입니다. 이 불안을 아이가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가도 그다지 슬퍼하지 않고 엄마가 와도 그다지 화를 내지 않는, 엄마가 와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실망한 것을 반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더 나아가면 불안형입니다. 다시 만나도 안정되지 못하고 자꾸 화를 내거나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이것이 좀 더 심해진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런 양육자와의 관계 맺기가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기, 특별히 연인과의 어떤 밀접한 관계, 연인과 같이 밀접한 대상에게 관계 맺기 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결정한다. 라는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하다시피 안정형 애착은 자존감이 높은 상태인 거죠. 나는 언제든지 엄마를 만날 수 있고 양육자를 만날 수 있고 나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그래서 즐겁게 놀 수 있어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자존감이 높고요.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타날 거야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곡해하거나 오해하는 것도 낮아지고요. 나를 편안하게, 나를 포장하거나 나를 뭐 애들러서 다른 사람으로 보여줄 그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관계 맺기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회피형이나 불안형 애착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에 확신이 없어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나는 중요하고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굉장히 심하게 의존합니다.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맞추는 경우 혹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경우 의처증이나 의부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혹은 더 나아가서는 관계 형성 자체를 회피하는 거죠. 대인적인 어떤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회피하고 그냥 뭐랄까 온라인의 관계에만 집착한다던가 더 심하면 가상의 어떤 대상들하고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 맺기를 설명하는 첫 번째 이론인 애착 이론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대요. 사랑의 삼각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에는 가슴 떨리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열정만이 아니라 친밀감, 열정, 헌신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친밀감을 보시면 사랑의 정서적인 요소입니다. 너는 저 사람과 친해, 가까운 사람이야. 난 저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오픈할 수 있어. 나의 어떤 슬픔과 아픔과 어떤 그런 것들까지도 다 오픈할 수 있어라는 친밀감. 두 번째는 열정이죠. 그 사람을 향한 열정입니다. 신체적인 매력을 느끼고 성적 욕망을 느끼는 것까지 포함해서 열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헌신입니다. 나의 것들을 주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삼각 이론인 거죠. 사랑에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친밀감만 있고 열정이나 헌신이 없으면 뭐랄까요? 그냥 뭐 친구 같은 거겠죠. 그쵸? 또 헌신이 없으면 그것은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조종하는 관계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좀 균형감을 이루어서 완전한 정삼각형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의 균형을 이루는 그런 관계 맺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사랑의 수레바퀴 이론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이 어떻게 형성되고 자라가느냐 그랬더니 라포 형성의 단계가 있습니다. 라포라는 것은 어떤 친밀감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고 좋아하게 되고 편안하게 하면서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저 사람, 난 저 사람과 관계 맺기를 하고 싶어. 더 잘 알고 싶어. 더 만나보고 싶어.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래서 만남으로써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노출하는 거죠. 자기의 솔직한 마음, 친구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한다던가, 자기의 상처를 이야기한다던가, 이런 것들. 아주 작게는 자기에 관련된 소소한 정보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죠. 어디 살아요? 난 무엇을 좋아해요? 이런 것들, 자기 노출. 그 다음에 이것이 쌓이면서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죠. 나를 많이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서로 의존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많은 고민들을 상담하게 되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상호 의존이고요. 그걸 통해서 서로 욕구가 충족되는 거죠. 관계 맺기의 어떤 욕구, 사랑의 욕구, 인정의 욕구 이런 것들이 충족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무한히 이렇게 반복되면서 점점 깊고 충실한 관계가 되는 거죠. 이 안에는 뭐
서로에 대한 역할 개념과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영향을 미친다. 네, 그건 당연한 거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뭐 남자와 여자, 뭐 연인 사이에서의 관계 맺기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라는 거고 이것이 라포, 자기 노출, 의존, 욕구 충족이라는 어떤 그런 단계를 통해서 점점 사랑을 키워갈 수 있다. 더 깊은 사랑의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 어떤 사람이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더 큰 사랑, 더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기에 대한 이미지, 자존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하는 사랑의 행위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이 사랑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자기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사랑을 상대방과의 관계 맺게 하는 것에 있어서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상대방이 자기를 실망시켰을 때 그것에 대해 굉장히 화를 냅니다. 혹은 말하지 않고 꽁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이 불안과 실망을 표현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거절할까 봐.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게 제가 처음부터 계속 자존감과 여러분의 자아 개념과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근데 여기에도 예, 영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됩니다. 음, 그러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정말 참으로 존중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인지하고 내 자신을 돌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네, 더 좋은 사람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좋은 사람과 더 좋은 관계 맺기를 통해서 발전하고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상,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나는 귀한 사람이야. 라는 그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사랑에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어, 어떤 순간에 사랑받는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각자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받았을 때, 음, 그런 것들을 느낀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먼 시간을 달려와서 이 사람이 나를 보러 왔을 때, 아니면 내가 되게 어려움에 빠졌는데 이 사람이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을 때, 뭐 아니면 스킨십을 했을 때 등등등 여러 가지 사랑을 느끼는 포인트가 다 다르고요. 가중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섯 가지. 각자 모든 사람들이 사랑한다. 나는 사랑을 느낀다. 사랑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그다음에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신체 접촉,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 아, 넌 정말 착해.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훌륭해. 수고했어. 정말 잘 해냈어. 이런 말들에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말에 사랑을 느끼는 사람인가 하면 두 사람이 함께 보내는 시간들, 예, 함께하는 시간이 길수록 네, 서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물 받을 때, 선물을 주고 받을 때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또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헌신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커플이 있는데요. 남자의 사랑의 언어는 헌신이에요. 그래서 막 이 남편이 막 청소를 되게 열심히 합니다. 청소를 막 열심히 하고 분리수거를 하고 막 설거지를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여성의 경우에는 함께하는 시간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약간 티격태격하는 일이 있었을 때, 이 여성의 경우에는 이 남편이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자기와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같이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하고 산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남자분의 경우에는 헌신적인 행동이 사랑으로 느껴지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티격태격이 있을 때 이 남자분은 굉장히 열심히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서로. 남자는 자기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 아내가 야속하고 아내의 경우에는 나는 지금 청소 빨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손잡고 있는 이 시간이 더 나와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중요한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네, 관계 맺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 고유한 사랑의 언어를 가집니다. 자기가 그것을 선물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선물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겠죠. 당연하죠.
자기가 헌신의 행동을 원하는 사람은 자기의 사랑을 헌신의 행동으로 표현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잘 모르고 어긋났을 때는 그것이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몇 년 전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결혼 전에 물어야 할 13가지의 질문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네.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차분하게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폭력으로 해결했는지, 아니면 입을 다물고 없는 척, 문제가 없는 것처럼 회피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을 것인지, 아이를 낳는다면 누가 아이를 돌볼 것이냐, 직접 기저귀를 갈아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전 연인과의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방의 종교는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는가, 같은 종교냐, 다른 종교냐, 같은 종교라고 하더라도, 네, 같은 종교라고 하더라도 종교 활동에 몰입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서로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경제적인 겁니다. 나의 빚이 너의 빚이냐, 아니면 나의 빚을 갚아줄 수 없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6번째, 차, 소파, 신발, 뭐 옷, 여행,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가중치를 주고 그것에 투자할 수, 소비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자동차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집을 먼저 사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여행 다니는 게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책을 읽는 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각자 생활의 방식이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로 얼마나 인정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가라는 거고요. 7번째, 상대가 나 없이 혼자 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혼자만의 취미생활, 혼자만의 외부 활동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8번째, 상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9번째, 섹스는 얼마나 중요한가. 성적인 어떤 연인과 부부 사이에서 성적인 관계는 굉장히 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상대방이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번째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관계 맺기를 어느 정도까지 용납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11번째,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알고 있는가? 사랑의 언어 얘기겠죠? 그 다음에 12번째, 상대가 나에 대해서 좋아하는 점, 존경하는 점. 그 다음에 상대가 나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점, 이게 뭔지 고치려고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13번째, 10년 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생활의 아주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경제적인 부분, 뭐 생활의 부분, 뭐 정말로 여러분 결혼을 하면요, 치약을 어떻게 짜는지, 욕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걸로 아주 열심히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맞춰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가 됐을 때 아름다운 평탄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평탄한 뭐랄까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네, 결혼이라는 것이 네, 우리 사회의 현재 결혼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네, 어,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요. 네, 2015년 자료긴 한데요. 이거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요. 2015년 자료긴 한데 1인 가구의 비율이 30%에 가깝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되긴 했어요. 네. 본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혼자 사는 가구 수가 굉장히 한 50%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도 본 적이 있는데, 네, 이렇게 단독 가구 혹은 네, 부모와 자녀 보시면 맨 위에 표를 보세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네, 1990년대만 해도 절반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36% 정도 되고요. 1인 가구의 비중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앞에서도 봤지만 결혼이라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 그다음에 혼자 사는 사람, 그다음에 부모로 구성된 어떤 그런 아니면 어 아니면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뭐 조성 가정이라든가 뭐 이렇게 다양한 결혼 그 가정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봤던 엄마, 아빠, 아들, 딸 이 모습만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그러니까 외국에를 보면 뭐 더 많은 가족의 모습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좀 느리긴 하지만 아마 그런 패턴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혼,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이 모습이 아주 많이 달라졌고, 그 다음에 그 이전의 가치관과 또 아주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현대 가정을 보시면 전통적인 가정상이 붕괴됐고요. 네, 아주 빠르게 핵가족화되면서 네, 부모, 자녀의 입시,
자녀의 성공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부모의 어떤 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 공동의 가치관도 많이 약해졌고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명절이 되면 친척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방학 때만 되면 막 친척 집에 막 가는 거예요. 막 고모네 집, 삼촌네 집 막 이렇게 가서 며칠씩 막 지내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쵸? 그래서 친인척 관계가 굉장히 많이 약해졌고, 또 가족 안에서 공동의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질서가 많이 변화됐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성 역할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엄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이런 그림이 더 이상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작아졌고, 엄마의 영향력, 그 다음에 자녀를 뒷받침하는 부모의 역할, 그러니까 굉장히 자녀 중심으로 많이 갔고요. 그 다음에, 네, 아이고. 그 다음에 뭐, 또 다시 말씀드리면 뭐, 예전에는 우리나라, 뭐, 근대 이전에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족 안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다 소비하는 생산과 소비의 공동체, 옷도 만들고, 음식도 만들고, 교육도 집안에서 하고요. 막 이렇게 생산과 소비가 집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생산과 소비가 다 외주화됩니다. 청소도 바깥에서, 빨래도 바깥에서, 그다음에 뭐 그렇잖아요. 음식도 뭐 사다 먹는 경우가 많고요. 교육도 밖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소비 집단이 많이 되었고 각자의 역할이 이렇게 파편적으로 흩어져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든가 대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안에 어떤 갈등의 모습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사들을 보면 뭐 청소년기에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이 뭐 일주일에 뭐 채 몇 시간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의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가족 간의 어떤 관계 맺기라는 게 굉장히 많이 느슨해졌고 그만큼 또 갈등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분과 관련성이 있는 어떤 가정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타났어요. 부부 관계에 연인과 결혼을 했을 때, 그때의 부부 관계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뭐냐라고 조사를 했대요. 좀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 네, 조사를 했더니, 네, 결혼 전의 상황에서는 가족의 배경과 연령과 성숙도,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것은 사실 관계 맺기에, 좋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혼 전에 교제 기간이 길수록, 뭐, 당연하겠죠. 길수록, 관계가 안정적이었다. 그다음에 성호, 충분한 이해와 순수한 사랑에 의해서 맺어진 커플의 경우, 그리고 혼전 임신의 경우에는 굉장히 가정, 그 부부 관계가 좀 많이 좀 부부관계가 힘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의 요인이고 임신과 출산은 더더욱 큰 스트레스 요인인데 이것이 한꺼번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했을 때는 서로 굉장히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혼에 대해서 부모님의 동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부가 또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결혼 후의 요인으로는 네, 부부의 성향과 태도 당연히 뭐 그렇겠죠. 그다음에 관심사, 흥미의 유사성 흔히 말하기를 취미가 같으면 부부 사이가 좋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함께 즐기고 네, 직장 생활 외에 같은 여유 시간, 여가 시간을 보내고 또 같이 뭐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관계가 끈끈해질 수 있는 중요한 또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친인척 관계, 굉장히 뭐랄까 우리 가정에게 뭐 손을 벌리는 사람이 아주 극단적으로는 뭐 손을 벌리는 친인척이 있다라고 하면 뭐 힘들어지겠죠 관계가. 그리고 경제적인 요소. 경제 생활이 너무 어려우면, 네, 당연히 사이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종교 생활이, 같은 종교 활동을 하고, 함께 종교 활동을 할수록, 네, 관계가, 네, 좋았다라는, 네,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표현해야죠. 나의 감정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네,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지라는 것은 틀렸어요.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말해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자 20 몇 년, 30년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아픈 일들이 있을 겁니다. 나에게 알게 모르게 나의 성격에 영향을 주었던 일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오픈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네, 극복 스토리과 부부의 의식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었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뭔가 뭐
나무에 한 마디가 이렇게 자라나듯이 한 마디 한 마디씩 자라나더니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이가 한번 아프고 앓고 나면 키가 큰다라는 것처럼 한번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어려웠다가 또 싸우고 나서 좀 더 깊어지는 어떤 그런 관계 맺기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평생 배워야 하고 평생 감사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네. 밑에 사진은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백일의 당군 님인가? 네, 그런 드라마였어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음, 이 주인공이 서로 정말 되게 뭐랄까, 결혼해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잖아요. 그리고 각자 아픈 상처들이 있었어요. 과거의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두 사람의 서로를 향한 어떤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자기가 기꺼이 뭐 품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서로 이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서 이제 또 아름다운 사랑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누구도 완전하지 않고 누구도 성숙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상대방을 통해서 자라가는 거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의 거울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면이 있구나. 나는 이렇게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대방도 역시 나를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을 이해해라. 남편은 아내를 전심으로 사랑해라. 자녀는 부모의 말을 따르고 부모는 자녀를 너무 호되게 야단치지 말아라. 이 말이 지금의 세상에서 봤을 땐 되게 당연한 말인 것 같고요. 뭐 이런 걸 성경에 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당시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는 고대예요, 여러분. 그죠? 2000년도 더 전에 쓰여진 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신분제 사회가 공고했고, 노예와 종, 뭐 이런 것들이 공고했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어떤 차이, 권리와 의무의 차이가 굉장했잖아요. 우리나라의 뭐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심했죠. 그러니까. 그런 세대, 그런 문화에서, 네, 남편은 당시 아내는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받지 못했던 사람, 그다음에 자녀들 역시 성인이 아닌 자녀들 역시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카운트되지도 못했어요. 성인 남자만 네, 사람으로 세는 거예요.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여러분.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자를 계수하는 뭐 이런 거죠. 국방과 납세의 의무가 있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아이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하나의 온전한 인격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해라. 부모와 자녀가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자녀의 발전을 위해서, 자녀의 성숙을 위해서 부모가 헌신하고, 또 또 자녀는 부모에게 막연하게 반항심을 갖지 아니하고, 부모의 말을 잘 따름으로써 서로 좋은 관계 맺기를 해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고리타분한 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책이에요. 당시의 시대 배경을 놓고 보았을 때 아주 굉장히 혁신적인, 진보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성경의 어떤 가르침이 지금의 우리 사회에, 우리 시대에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새겨볼 만한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대 초반, 네, 삶에서, 20대의 삶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네, 물론 학업이고 미래를 위해서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탐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지도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 20대에 이렇게 많은 과업이 있기 때문에, 20대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에너지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여쭤봤잖아요. 언제 멍 때리기 좋냐고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막 쓰신 걸 봤더니 대부분 아주 많은 분들이 새벽에 멍 때린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새벽 2시, 새벽 3시. 그래서 와, 역시 네, 젊은이들은 늦게 자는구나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게
긴 시간 동안 깨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밤샘도 할 수 있고 막 친구들과 밤새 이야기할 수 있고 밤새 공부도 할 수 있고 여러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연애도 하시고요. 네. 열심히 직업도 탐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는 나는 앞으로 이런 길을 갈 것이다. 네, 라는 것들이 정해지고 또 굉장히 뭐랄까 성숙한 인격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좀 더 발전되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압축 성장 이후에 지금 가치관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대립도 많고요. 뭐 남자와 여자, 노인과 젊은 사람들, 그다음 보수와 진보,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카테고리로 굉장히 많은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코로나 이후에 어떤 세계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신문 기사 같은 거 좀 읽으시고요. 그다음에 요즘 뭐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시위가 있잖아요. 나이키나 뭐 이런 회사들 동참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 건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하고 무슨 관계인지,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성숙한 어른으로, 멋진 어른으로 여러분들 성장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제 의무는 제가 따로 과제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